지난주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74살 되신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통장에 2,500만 원이 있었는데 자녀 명의로 문자가 와서 급하다고 해서 그대로 보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고 그 돈은 이미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돈이 본인의 마지막 비상금이었다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기로 빠져나가거나 자녀 손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조용히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잔고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매달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3천만 원 있으면 안심이라고요? 작년 같으면 1년 생활비였는데 지금은 8달입니다. 내년에는 6개월로 줄어듭니다. 잔고는 그대로인데 시간은 반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숫자만 보고 안심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 노후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사업 시작한다고 집 사는데 보탠다고 찾아올 때마다 통장을 열어주신 분들 계시죠?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남고 1천만 원 남고 나중에는 비상금조차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이 아프거나 급할 때는 자녀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그냥 참고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집 한 채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67살 최명수님은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아파트를 급하게 내놨습니다. 3억에 샀던 집인데 2억 4천에 팔렸습니다. 남은 돈으로 전세 들어가니 손에 남은 건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집값은 떨어질 때 더 빨리 떨어지고 팔아야 할 사람은 더 급하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집은 위기 때 절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이 찾아와서 좋은 상품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69살 박성호님은 원금 보장에 이자 높다는 말만 듣고 퇴직금 4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석 달 뒤 그 회사는 망했고 돈은 반도 못 건졌습니다. 고수익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고위험이 숨어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노후는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사기당해서 통장이 텅 비거나 자녀 도와주다가 비상금까지 날리거나 아니면 물가에 조용히 잡아먹히고 있거나 이 3가지를 피하지 못하면 10년 뒤 여러분은 자식 눈치만 보는 노인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노후 자산과 경제 위기를 연구해 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자산가부터 평범한 어르신까지 수천 명의 노후돈 흐름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준비 안 된 사람부터 먼저 덮칩니다. 돈이 많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법칙은 간단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숨은 통장 하나, 손에 쥐어지는 실물 자산 조금, 그리고 자녀와 나눈 약속을 종이에 남기는 계약서 한 장. 이 3가지만 있으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듣기 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통장 하나에 모든 돈 넣어두고 자식 도와달라면 기준 없이 꺼내주고 고수익 광고에 혹해서 귀 기울이시는 분들, 여러분 노후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착하게 희생하다가 마지막에 쓸쓸하게 끝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최소한 내 노후만큼은 내가 지킨다는 기준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통장 보면서 불안하신 분들, 자녀한테 돈 내주고 후회하신 분들,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겠어요? 그 불안부터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잊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제 이웃이신 71살 김영수 어르신이고 다른 한 분은 함께 공부 모임을 하던 65살 이정희님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장 다니며 모은 퇴직금이 6천만 원, 적금 해지하니 2천만 원, 합쳐서 8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큰 돈이었죠. 통장은 딱 하나, 주거래 은행 통장에 전부 넣어두셨습니다. 생활비도 거기서 나가고 손자 용돈도 거기서 나가고 병원비도 거기서 나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확장하는데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1년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고민하셨지만 결국 계좌 이체를 해드렸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종이 한 장 안 쓰고 그냥 보냈습니다. 6개월 뒤 작은 딸이 전화했습니다. 집 전세금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2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종이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그래도 3천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전기세가 올랐습니다. 가스비가 올랐습니다. 병원간이 약값이 전보다 비쌌습니다. 같은 3천만 원인데 쓸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들은 돈을 못 갚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딸도 전세금 빼면 드린다고 했는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자식들한테 재촉하기 미안해서 그냥 참으셨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허리를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통장 보니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자식들 도와준 돈이 내 생명줄이었구나. 지금 남은 2천만 원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되는데 나는 이제 누구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날 밤 어르신은 혼자 우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재개하실 때도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반대로 이정희님은 달랐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가지고 계신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통장을 3개로 나누자고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않을 숨은 통장으로요. 이정희님은 처음에 번거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2천만 원은 전자거래가 안 되는 숨은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2천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고 웬만하면 안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석 달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차 바꾸는데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정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다만 종이에 한번 쓰고 가자. 언제까지 갚을 건지,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돌봐줄 건지 같이 적어보자.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이건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종이에 약속을 적었습니다. 1년 안에 갚기, 못 갚으면 한 달에 2번 이상 방문하기,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기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돈을 갚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2번씩 꼭 찾아옵니다. 병원도 같이 갑니다. 이정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한 장이 우리 관계를 지켜줬어요. 돈은 못 받았지만 아들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은 통장에 있는 2천만 원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밤에 잠이 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분의 노후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자녀에게 도와줬는데 한 분은 불안하고 한 분은 든든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노후를 몰래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물가와 환율이 흔들리고 집값과 금리가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는 시기에는 노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선택인데 시간이 지나면 손쓸 틈도 없이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지금부터 그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몰아두는 선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자녀 도와준 돈, 노후 자산이 모두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내가 진짜 써도 되는 돈이 얼마인지 감이 사라집니다. 위기가 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드려도 되는지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이유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내 생존을 지켜줄 돈이 얼마인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중장년과 어르신 가구를 조사해보면 통장과 용도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위기 시 빚을 낼 확률이 훨씬 낮게 나옵니다. 돈의 액수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69살 박영수님은 통장 하나에 돈을 모두 모아 두었다가 자녀에게 여러 번 도움을 주는 사이 비상자금까지 다 빠져나간 뒤에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잔고는 있었지만 본인 노후 몫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노후 지키는 통장을 최소 3개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후 통장은 뒤에 말씀드릴 숨은 통장으로 따로 빼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고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역할을 분명하게 정하고 자녀나 가족에게도 어디까지가 생명을 지키는 돈인지 선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지금 내 통장 구조는 몇 개인지 각각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다음은 집 한 채에 모든 기대를 거는 생각입니다. 집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집이 바로 생활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오고 가격이 흔들리면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는 시기가 꼭 옵니다. 더 무서운 건 급하게 팔면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나간다는 겁니다. 과거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겪은 뒤 집을 팔아서 노후를 마련하려던 가구 중 상당수가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계획이 틀어진 사례가 여러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68살 이명호님은 아파트 한 채만 믿고 지내다가 자녀 결혼과 생활비로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을 급하게 내놓았고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서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집은 생활 기반으로 지키되 최소한의 현금 자산과 손에 쥘 수 있는 자산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집을 줄이거나 옮기는 결정은 감정적으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녀 요구나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 노후 지출 계획부터 먼저 계산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생활비를 버틸 수 있는 다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자녀에게 큰돈을 쉽게 내주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 없이, 계약 없이 그냥 믿음만으로 큰돈을 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돈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돈은 결국 내 노후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자녀에게 집이나 목돈을 지원한 뒤 노후가 흔들린 어르신들 상당수가 지원 당시 구체적인 약속이나 문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서류로 조건을 명확히 한 가정은 갈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71살 최선자님은 자녀 결혼 비용과 사업 자금으로 여러 번 도와주다가 본인 노후 자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도와주고 나면 자녀가 알아서 모셔줄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큰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적은 종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부모를 돌볼지 방문이나 연락의 약속까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툼을 줄여줍니다. 문서를 쓰는 것이 자녀를 의심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감정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자녀에게 큰돈을 도와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떤 기준과 약속을 가지고 계셨는지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번째는 고수익 광고와 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요즘 문자, 전화, 지인 모임에서 들려오는 고수익 이야기들은 대부분 노후 자금을 노리는 미끼입니다. 빨리 벌 수 있다는 말에는 항상 그만큼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말,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친다는 말, 이런 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정확한 설명서보다 지인의 말과 분위기를 보고 결정했다고 조사에 나왔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 전부를 한 번에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5살 정혜영님은 지인 모임에서 들은 고수익 상품에 퇴직금 대부분을 넣었다가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지인의 말만 믿고 결정한 것이 나중에 가장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고수익, 원금 보장, 비밀 기회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적어도 며칠은 쉬고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손해를 본 뒤에도 다시 한 번만 해보겠다고 비슷한 상품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당했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고수익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말이 가장 귀에 들어왔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 돈이 있어도 바로 꺼내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잔고와 자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당장 일주일 안에 꺼내 쓸 수 없는 돈이라면 위기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노후 자산에는 언제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손에 쥔 게 없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위기 시기 가구별 자산 구조를 보면 총액보다 비상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많은 가구가 훨씬 안정적으로 버틴다는 결과가 여러 조사에서 반복됩니다. 72살 오연수님은 서류상으로는 여러 자산을 갖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가족의 건강 문제와 생활비가 겹치자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이 부족해 주변에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자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자산 중 일정 비율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이나 현금, 실물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이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을 만들어 놓고도 자녀나 친척이 급히 도와달라고 하면 먼저 그 돈을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자금은 말 그대로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돈이라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내 자산 중에서 일주일 안에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이렇게 5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같은 위기 속에서도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생존 법칙과 그 외 보안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특히 3가지 법칙이 노후를 지켜주는 핵심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습관을 더하면 같은 외환 위기급 상황에서도 훨씬 단단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숨은 통장으로 목숨줄 지키기입니다. 전자거래가 되지 않는 통장, 즉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내고 서명해야만 돈을 찾을 수 있는 통장은 해킹, 사기, 충동적인 이체로부터 노후 자금을 지켜줍니다. 이 통장에는 절대 생활비를 섞지 않습니다. 오직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숨은 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변 가족을 모두 적처럼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통장과 도장은 본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 명의로 사기 문자가 오거나 전화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숨은 통장은 어떤 방법으로도 빼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거래 금융기관에 가서 내 이름의 계좌 중 하나를 전자거래 제한 계좌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통장으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자녀가 통장 화면을 보여달라고 해도 이 통장은 화면에 나오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노후 자금 중에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인지 마음속으로 정해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실물 자산으로 위기 대비하는 겁니다. 종이로만 존재하는 숫자 자산과 달리 손에 쥘 수 있는 금속이나 현금은 극단적인 위기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돈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일부라도 실물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은행이 문을 닫거나 전산이 마비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지만 실제로 과거 위기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실물 자산은 보관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라도 안전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정하고 가족 중에서도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만 존재를 알릴지 아주 나중에만 알릴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는 선에서 작은 무게의 금속을 한 개씩 모으는 방식이 부담이 덜합니다. 또 외화 현금도 너무 많을 필요 없이 갑자기 돈이 막혔을 때 며칠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달러나 엔화를 집에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손으로 만져지는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자산이 얼마나 버텨줄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효도 계약서로 사랑과 돈을 동시에 지키는 겁니다. 부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함께 약속하는 종이입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녀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법적으로도 되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문서를 쓰자고 말하는 순간 자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약속을 남기려는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종이에 적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문서가 있는 가정이 나중에 갈등이 훨씬 적습니다. 종이에 언제 어떤 재산을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한 달에 몇 번 이상 방문하는지 생활을 어떻게 도울 건지까지 함께 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양식을 한번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자녀에게 집이나 큰 돈을 주신 분들은 그때 이런 약속을 함께 적어 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내용을 꼭 넣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는 비상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생활비와 비상생활비가 섞여 있으면 위기 때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최소 석 달에서 6달 정도의 생활비를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돈입니다. 비상통장을 만들고 나면 자녀나 친척이 급히 돈을 도와달라고 할 때 이 통장을 먼저 떠올리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이 돈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생존을 위해 남겨두는 돈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선은 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자동이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통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한 달에 10만원씩만 넣어도 1년이면 120만원, 2년이면 240만원이 모입니다.
지금 내 통장 중에서 위기 때 절대 건드리지 않을 비상자금 통장이 따로 있나요? 없다면 어느 정도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내 생활비부터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를 먼저 돕고 본인 생활비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노후는 다시 벌 기회가 적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의 최소 생활비부터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생활비를 계산할 때 지나치게 줄여서 잡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최소한의 여유 비용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끔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면서 살아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한 달에 실제로 나가는 고정 지출, 식비, 교통비, 취미 비용을 적어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지원이나 다른 지출은 이 금액을 확보한 뒤에만 결정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지 종이에 숫자로 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이 아니라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나요? 이렇게 5가지 법칙과 습관을 함께 가져가면 같은 위기 속에서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무너지는 쪽은 언제나 준비가 덜 된 개인과 가정입니다. 예전처럼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힘을 모아 살려보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 알아서 버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장 하나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집 한 채면 노후는 끝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주고 나면 알아서 모셔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기일수록 높은 이자를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노후를 무너뜨리는 착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전혀 다릅니다. 통장은 역할별로 나누고 노후 자금은 숨은 통장으로 따로 지킵니다. 집은 삶의 터전으로 지키되 비상시에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녀와의 돈 문제는 사랑만이 아니라 약속과 문서로 정리합니다. 위기일수록 욕심을 줄이고 수익보다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게 진짜 노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노후를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퇴직 후 몇 년은 괜찮다가 자녀 지원과 생활비 지출이 겹치면 갑자기 여유가 사라집니다. 통장 잔고는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돈 걱정까지 겹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병원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게 됩니다. 자녀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녀한테 손 벌리게 되고 눈치 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준비 안 된 노후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위기 뉴스가 나와도 내 비상 자금과 숨은 통장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도와줄 때도 기준이 있으니 관계가 덜 틀어집니다. 종이에 약속이 있으니 서로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부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준비된 노후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면 내 노후를 지키는 최소 금액을 종이에 먼저 적어 보십시오.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1년이면 얼마인지, 10년이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내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조만간 숨은 통장이나 별도 통장으로 옮길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계산하는 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지난달 실제로 쓴 돈을 통장 내역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고정 지출이 얼마고 식비가 얼마고 병원비가 얼마였는지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얼마는 확보해야 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금액부터 지키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효도 계약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실제 문장을 어떻게 써야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노후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자녀가 덜 서운해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내 노후만큼은 내가 지킨다 하고 다짐하신 분들 댓글에 나는 내 노후 내가 지킨다 라고 적어주시겠어요? 그 한 줄이 오늘 이야기를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